증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끓는 점, 용해도, 밀도, 어는 점, 맛, 색, 냄새, 촉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인데,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다. 그리고 고유한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질에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다 같이 물질의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순물질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다. 근데 혼합물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 일정하지 않고 점점 온도가 증가한다. 얘기했었습니까? 자, 어는 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는 점은 순물질은 어는 점이 일정하다, 안 일정하다? 일정하다.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고 점점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배운다고요. 이렇게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여기 있는 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어떤 맛이 나요? 맹물 맛이 나요. 왜? 소금이 같이 증발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물만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분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식수 구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같이 봤었고요. 여기 있는 게 소금물이에요. 이 소금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끓으면은 올라가는데 찬물이 위에 올려져 있는 비닐에서 이제 딱 닿으면 이제 식겠죠. 그러면서 액화되면서 여기에 떨어지는 물은 이제 식수가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는 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물질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끓는 전차를 이용한 중요한 방법을 이해한다. 끓는 전차를 이용한 방법이 우리 주위에서 이용되는 설명할 수 있다. 다 오늘 배울 겁니다. 봤었어요. 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증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식초거든요, 여러분. 식초는 액체 혼합물이죠. 액체인 혼합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식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세트산하고 물. 자, 그러면은 물하고 아세트산 중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식어서 이렇게 액화돼서 가라앉는 물질이 있다는 건데 아세트산 혹시 몇 도인지 알아요? 욕하고 좀 관련돼 있습니다. 110도. 욕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욕. 18, 180도.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118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몇 도예요? 100도예요. 어떤 게 끓는 점이 낮아요? 물이 낮죠. 그래서 물이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증류를 이용하면 정수된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용하면 물이 증발해요? 안 증발해요? 증발해요. 이때 소금이 증발하지 않는 이유. 소금이 몇 도예요? 증발하려면 1465도 정도의 햇빛에 의해서 증발은 되지 않아요. 물론 증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우주선으로 소금을 쏘아 올린 다음에 햇빛 근처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뭐 어떤 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물만 날아갔다가 이 물이 식어서 이렇게 또로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식수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실제로 저런 장치를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증류법을 이용해서 식초에서 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식초가 필요하고요. 얼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끓임쪽이 필요하고요. 안전장갑, 내열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무 뚜껑이 필요하고요. 전자온도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하고요.
고무관이 필요하고요. 고무관에 유리관을 하나 꽂아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핫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은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가열 장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꼭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식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거든요. 요걸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초는 아세트산하고 물이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냄새. 네, 식초를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끓임쪽을 넣어야 됩니다. 끓임쪽. 시약수저로 끓임쪽을 한 5-6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임쪽은 이제 끓는 물질이 막 튀지 말라고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아주고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를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꽂아줄 겁니다. 증기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핫플레이트는 아직 작동을 안 시켰어요.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둡니다. 이 고무관이 이 유리관에 이제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시고 얼음 사이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기로 촬영을 하면서 이 온도를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증기 온도가 20.6도거든요. 이제 가열하면은 달라질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저도 실험에 임하기 때문에 내열 장갑을 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험 과정을 설명하자면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면서 식초가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기록할 겁니다. 식초가 끓고 5분 정도 더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관찰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열을 멈추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남은 물질과 분리되어 나온 물질의 색깔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끓는 온도가 일정해지기 시작한 온도는 100.5도입니다. 계속 5분 동안 측정한 결과 100.5도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법을 이용하여 분리한 액체의 색이 투명하고 끓는 온도가 약 100도인 것으로 보아 물이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100.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5도. 실험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식초를 한 3분 정도만 더 끓여보고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표면의 온도는 거의 200도까지 올라갔네요. 200도. 자, 이제 실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핫플레이트의 전원을 뽑도록 하고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투명한 액체가 나왔어요. 이번엔 좀 실험이 제대로 됐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면서 식초가 끓기 시작한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그렇죠. 약 100.5도였습니다. 그래서 100.5도에서 100.4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식초가 끓고 5분 정도 더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면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이 100.5도를 유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열을 멈추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남은 물질을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때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렇죠. 투명한 색깔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투명한 색깔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무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물질은 노란색, 그리고 분리돼서 나온 물질은 무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무색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뜨거워서 만질 수는 없는데 노란색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식초가 끓기 시작한 온도와 물에 끓는 점을 비교해 보자면요. 식초가 끓는 건 100.5도였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였다는 겁니다. 거의 물에 끓는 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측정이 된 것 같고요. 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물질은 무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식초를 가열하면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오기 때문에 분리되어 나온 물질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분리돼서 나온 물질은 무색 투명하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남은 물질은 식초에 포함된 색소 때문에 노란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식초에서 물이 분리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데 식초를 가열하면요, 식초를 이루는 물질 중 물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끓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가열하여 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물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일부의 물도 약간 기화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한 번의 증류로 얻어내기가 힘들고요. 증류를 여러 번 반복을 한다면은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쉽게 도와주도록 하는 장치가 분별 증류 장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주에서는 뭐가 있어요? 에탄올하고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주를 다른 말로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해요. 자, 수용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런데 끓는 점이 어떤 게 낮아요? 에탄올이 낮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먼저 에탄올이 끓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내용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느려진다? 활발해진다. 그럼 증발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일부 기화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약간 날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물도 소량 포함이 돼요. 그럼 완벽하게 증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의 증류로는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두 번, 받았던 물질을 또 증류하고 받았던 물질을 또 증류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증류해서 얻은 물질은 다시 증류하는 방법을 반복하면은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순도가 뭐냐면은 혼합물에서 순수한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우리가 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순도가 높을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너가 여자친구한테서 반지 선물을 받아요. 14K 반지 받을래? 24K 반지 받을래요? 결혼 반지를 받을 거예요. 14K 받을 거예요. 24K 받을 거예요. 24K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24K가 거의 순도가 99%가 넘어가거든요. 엄청 좋은 반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가치가 올라가고 희소성이 높아지고 비싸지는 거예요. 증류 장치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 증류 같이 여러 번 증류하는 방법은 아니고 정석이에요. 좀 좋은 기기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증류를 할 때 받았던 거를 또 반복하고 받았던 걸 또 반복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좀 좋은 장비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은 분별 증류 장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분별 증류 장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리도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유리도막. 유리도막에서요, 식고 식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식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에탄올은 이렇게 넘어가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도막에서 증류가 여러 번 되도록 만드는 장치를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증류가 여러 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실제로 증류가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여기 모인 액체는 순도가 상당히 높은 액체가 모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장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유리도막이요? 유리도막은 온도계는 여기다 둬도 되죠. 왜냐하면 에탄올의 증기 온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높은 온도에서. 근데 유리도막에서요. 유리도막이 지금 공기층이고 바깥쪽에 있는 거랑 열을 방출시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리도막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식으면서 물은 떨어지는 거고, 에탄올은 뭐 이게 좀 78도쯤 넘어갔을 때는 그냥 증기는 위로 통과를 하겠죠. 그러니까 물을 식히기 위한 용도로 지금 요거를 한. 네. 그리고 설상 에탄올이 식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여기서 또 증류될 테니까요. 네.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요거부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2페이지.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려라면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나온다,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온다? 자, 여러분, 식초 같은 경우 아세트산이 먼저 나온댔어요? 아니면 물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물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물이 끓는 점이 낮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는요? 에탄올이 나와요? 아니면 물이 나와요? 에탄올이 나와요. 정확히는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에탄올 말고 메탄올도 살짝 섞여 있습니다. 메탄올도 아주 극소량 자연적으로 나오는 메탄올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먼저 나오고, 네, 에탄올이 두 번째로 나오고 물이 세 번째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고요. 나온 기체 물질은 냉각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냉각이 돼서 액화가 되어야 됩니다. 액화돼서 찬물 속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모인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방금 전에 그 클래스 로고 영상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기체가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체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니까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떨어지게 된다고요. 에탄올을 미리 이 장치로 안 걸으면요, 에탄올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화를 시켜야 수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똑똑했던 게 이 증류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탁주라고 해서요, 곡물로 발효한 술은요 되게 탁하거든요. 뭔가 뿌옇고 흐리멍텅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맑은 술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총주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예, 이런 거를 뽑아내는 기술을 소주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랑 원유 증류탑에 대한 원리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곡물에서 발효를 해서 만든 술에서 증류를 하면 뭐가 날아가야 돼요? 에탄올이 날아가는 경로를 조금 화살표로 그려보시고, 에탄올이 액화돼서부터는 화살표가 아니라 물방울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한 예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기화가 됐어요. 어떤 게 기화가 된 거예요? 에탄올이 기화된 거죠. 물론 완벽하게 에탄올만 기화하는 게 아니라 소량의 물도 기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한 번에 증류로 100도짜리 술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도 좀 섞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액화가 일어나면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 여기가 찬물에 열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맑은 술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술? 맑은 술. 그래서 100도짜리 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려면은 계속 증류를 여러 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걸 받아가지고 또 다시 소주거리에 넣어서 또 반응시키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주거리 외에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설명해보죠.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는데.
그렇죠. 소금물에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소금물에서 뭘 얻어낸다? 소금이 아니죠. 순수한 물을 얻어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유 증류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원유 증류탑인데 뭐 석유나 등유, 경유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나라도 수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이제 그 수입한 거를 뭐 SK라든지 현대 S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증류탑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낸 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뭐 증류탕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증류탕약에 대한 거랑 이제 이 소주꼬리를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증류탕약 먼저. 한 번의 증류로는 이제 완벽하게 도수가 막 70도, 80도 되는 술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증류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음. 자, 석유가스 같은 경우부터 아스팔트가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뭐 원유 상태로 공급을 받아요. 이 원유를 SK라든지 현대 S오일이라든지 뭐 또 뭐 있지? GS 칼텍스 막 이런 데서 이런 증류탑에서 이제 원유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거든요. 중유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300도 정도 돼요. 몇 도?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이제 원유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끓는 점이 낮으면 돼요? 안 돼요? 찻길이 녹아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찌꺼기입니다. 이제 원유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유가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아껴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텐데 이것도 다 분자로 돼 있어요. 많이 들어있지 않은 물질은 끓는 점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탄소랑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은 끓는 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량이 훨씬 크고 탄소랑 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고등학교 때 이거는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로 간다.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로 간다.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LPG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LPG 가스로 많이 쓰이고 있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에 쓰이고 있다? 자동차 연료 그리고 화학약품의 원료로 쓰이고 있고 중유는 이제 항공기의 연료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유는 뭐 트럭 같은 데 많이 쓰고 있나요? 트럭이나 디젤기관 연료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유는 선박 연료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유를 이용하는 예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흔하게 그냥 에베레스트 산 정도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산소통을 매달아야 돼, 안 매달아야 돼? 매달아야 돼요. 왜? 그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공기에서 산소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중유예요. 뭐라고요? 중유. 자, 그래서 공기에서 질소나 아르곤, 산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질소는 어디서 많이 써요? 과자 봉지의 충진제로도 많이 쓰이고 질소를 압축해서 액화시키면은 액화질소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르곤은 충진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르곤관으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소도 많이 의료용 산소 이런 거 많이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유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OX. 오죠. 액체 물질이 섞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높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온다. X죠. 어때요?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온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풀어봅시다.
물질의 능력을 이용하다. 옳은 것은 3번이죠. 3번. 왜? 그러면 나머지 고칠 줄 알아야 되겠죠. 물질의 녹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고쳐요. 끓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바닷물을 증류하면 소금이 먼저 끓어나온다. 물이 먼저 끓어나오는 게. 소금 끓어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식수가 소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기해야 된다. 낮은 것부터 기해야 된다. 끓는 점 차가 작을수록 증류로 혼합물이 분리하기 쉽다. 끓는 점 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슷하면은 분류가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한 10도 이상은 차이가 나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뭘 배운다? 밀도. 밀도는 지금 여기 식용유랑 물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죠? 섞이지 않은 물질을 분리할 때, 이용을 할 때 용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똥바.